안녕하세요. 행수기의 사연열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새 열차가 출발할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행복과 슬픔 그리고 위로를 태우고 행수기의 사연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 사는 54세 이준호 씨입니다. 저는 중소제약회사의 부장으로 30년을 근무해온 평범한 직장인 54세 이준호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는 52세 김미선입니다. 결혼 전에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녔지만 지금은 동네 대형마트에서 식품 코너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6시 정확히 아내를 깨웁니다. 저희는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해결하고 6시 40분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내를 마트까지 태워다 줍니다. 아내의 출근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마트는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지만 저희 회사는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면 출근길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22년째 저는 단 한 번도 이 루틴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하철 타고 할게요. 아내가 가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침에 당신 얼굴 보는 게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인데 뭐. 이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이며 조용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부터 그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이상한 징조들. 처음 제가 이상함을 느낀 건 어머니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올해 82세로 2년 전 경도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혼자 지내시기엔 위험해서 주 3회 요양보호사를 고용했고 저도 와이프와 함께 주말마다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어머니의 재정관리는 저의 남동생 준석이가 맡고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49세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동생이 관리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머니도 막내가 변호사니까 믿을만하지. 라며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8천만 원이 넘었던 잔고가 1,3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큰 지출이 많았나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준석이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머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 치매약도 비싸고 요양보호사 비용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게나 많이? 네, 제가 영수증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나 영수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요. 제가 다시 물으면 깜빡했네요. 이번 주말에 꼭 드릴게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아내의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제 아내는 저녁 9시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10시, 11시로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재고조사 했어요. 손님 클레임 처리하느라 늦었어요. 오늘은 또 직원 교육이 있었어요.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4-5번씩 반복되자 저는 불안했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던 거죠. 세 번째는 동생의 잦은 방문이었습니다. 예전엔 명절에나 보던 동생이 요즘은 어머니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방문하면 10층 팔고 동생 부부가 마주쳤습니다. 형, 또 오셨어요? 너희도 요즘 자주 오는구나.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동생의 아내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말쑥하고 똑부러지는 여자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께 어머니, 저희가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동생과 아내를 향한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소주를 여러 잔 비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사설탐정사무소라는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열정 탐정 사무소입니다. 저 어머니 일로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일인가요? 어머니 돈 관리를 동생이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친동생을 의심하다니.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잊기로 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부 검은 승용차 속의 남자.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고 6시 40분에 집을 나서고 7시 20분에 아내를 마트에 내려줬습니다. 아내가 손을 흔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저는 기어를 뒤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백미러를 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에 청바지, 의태 안경을 쓴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제 차에? 이진호 씨, 한 달 전에 저희 사무소에 전화하셨죠? 혹시 탐정? 네, 탐정 강민수입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댁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전화, 술김에 한 전화였는데 그가 정말 실행에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저 그냥 취중이 한 전화였는데. 취중이든 아니든 의뢰는 의뢰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간의 운전이 마치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자 탐정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씨는 지난 1년간 어머님 통장에서 매월 280만 원씩을 빼돌렸습니다. 280만 원씩이나요? 네, 실제 어머니께 필요한 비용은 월 120만 원입니다. 병원비 40만 원, 요양보험사 비용 80만 원. 하지만 이준석 씨는 매월 4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0만 원씩 24개월이면 6,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작년 8월 어머님의 정기예금 1억 3천만 원이 해지됐습니다. 명목은 긴급 수술비였지만 어머님은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은? 이준석 씨의 부인 최은영 씨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쓰였습니다. 탐정은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계약 일자, 금액,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건 횡령이잖아요. 법적으로는 횡령과 배임에 해당합니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가중 처벌 대상이고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씨,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있다고요?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테이프로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이준석 씨 변호사 사무실 휴지통에서 발견한 겁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재산관리 위임장입니다.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본인에게 넘기기 위한 내용이죠. 이 미친.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탐정이 보여준 건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방법, 치매 환자 재산 관리, 형제간 상속 분재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석 씨는 어머님을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려는 겁니다. 변호사니까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동생이, 그것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왜 이러는 걸까요? 조사 결과 이준석 씨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로 1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빛을 갚느라 어머님도 내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제야 전 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이 형,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저는 2천만 원을 빌려줬고 동생은 6개월 뒤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법정에서 쓸만한 증거는 더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건 정황 증거들이고 결정적인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 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일로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오후에는 꼭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탐정이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3부 아내의 고백.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넘어 돌아온 아내는 제가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거실에 마주 앉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야근 때문에 자주 늦는 건가요?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야근이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뭐였소? 당신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알아요. 어머니 일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동생 부부를 좀 지켜봤어요. 뭐라고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근하고 그 집 근처도 가보고 사무실 근처도 가봤어요. 혹시 수상한 게 없나 하고요. 당신이 그런 일을? 하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냥 제 생각만으로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나 때문에. 당신이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탐정 사무소죠? 알고 있었소? 네, 그때부터 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증거를 못 찾았네요.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동생의 횡령, 재산관리, 위임자, 후견인 계획까지. 아내는 듣는 내내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믿기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탐정이 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가장 가까워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4부 조카의 용기. 사흘 뒤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동생의 대학생 딸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큰아빠, 저 더는 못 참겠어요. 민지는 거실로 들어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아빠 서류 가방을 봤는데 할머니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있었어요. 이미 도장도 찍혀 있고.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아빠가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큰아빠가 할머니를 방치한다고 거짓말할 계획 세우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법원에서 거짓 증언하라고 했고요.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전 못해요. 큰아빠는 매주 할머니 찾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라니. 민지야... 할머니가 불쌍해요. 치매라고 잘 모르시는 걸 이용해서. 이건 너무 나빠요. 아내가 민지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용기 있는 행동이야. 큰아빠,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 할머니가 요즘 휴대폰을 자주 만지세요. 저는 할머니가 휴대폰 쓸 줄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뭔가 버튼을 계속 누르시더라고요. 녹음? 네, 아빠가 서류 들고 갈 때마다 휴대폰을 켜시는 것 같았어요. 치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할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걸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다음 주에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간대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으려고요.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놨다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 없군. 민지가 가방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빠 사무실 공고 비밀번호예요. 0512. 제 생일이에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민지야, 이건 증거가 있어야 막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조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지를 배웅하고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탐정 강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휴대폰으로 뭔가 녹음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밤 움직이겠습니다. 준비하시죠. 5부. 증거 확보. 다시. 다음날 밤 11시 저는 탐정 강민수 씨와 함께 동생의 법무법인 건물 앞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5층에 있었습니다. CCTV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빨리 움직이시죠. 저희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민수 씨가 능숙하게 문을 열었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무실 안 책상 옆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05112 누르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 부동산 매매 위임증, 통장 해지 동의서 모두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 강민수 씨가 서류를 하나하나 촬영하는 동안 저는 복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확인하겠습니다. 강민수 씨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머니 재산관리 계획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상세한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1단계 후견인 신청 3월, 2단계 부동산 매각 5월, 3단계 요양원 입소 6월, 4단계 자녀 재산 정리 7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본 순간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다 복사했습니다. 이제 나가시죠. 우리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는 눈물과 함께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6부 어머니의 녹음. 다음날 저는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처럼 과일을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아, 우리 큰아들 잘 왔다. 요양보호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휴대폰 많이 쓰세요? 응? 휴대폰? 잘 모르는데. 혹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고장난 데 없나 확인해 드리려고요. 그래, 저기 침대에 있다. 어머니 방으로 가서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3년 전 제가 사들인 갤럭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녹음 앱을 열자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잡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5번째 파일에서 명확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게 뭔데? 병원 서류예요. 보험 청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 봐. 재산이라고 써있잖아. 어머니, 눈이 침침하셔서 잘못 보신 거예요. 아,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또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냐? 어머니,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어머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요. 뭐라고? 너희들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어머니, 오늘 이상한 말씀 마시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약 드시고 얼른 쉬세요. 다른 파일들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녹음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형은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어머니를 돌보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야. 준호네는 매주 와서 너를 돌봐주고 있어.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형은 한 달에 한 번 와요. 전 법원에서 그렇게 증언하게 할 거예요. 너 이 나쁜 놈들. 저는 녹음 파일을 듣고 휴대폰을 꼭 지웠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7부 대결. 일주일 후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머니 댁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부, 그리고 동생 준석이네 부부. 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동생 준석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석아, 오늘은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하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이걸 어떻게... 내 사무실 금고에 있던 거야. 어머니 명의의 모든 재산을 빼돌리려 한 증거들이지. 그건 오해예요. 전 어머니를 위해서... 그럼 매달 280만 원씩 빼돌린 것도? 정기예금 1억 3천만 원 해지한 것도? 동생의 아내 은영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이잖아요. 안미리 관리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래서 후견인 신청하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동생 준석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던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사기당하실 수도 있고. 그럼 이건 뭐냐?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려던 대화, 거짓 증언을 계약하던 내용, 형을 모함하려던 음모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동생 부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머니가 직접 녹음하신 거야.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준석아, 네, 어머니. 너 나쁜 놈이구나. 어머니, 제 말 좀... 내가 치매라고 아무것도 모르질 않았니? 내가 올 때마다 서류를 숨겨서 들고 오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휴대폰으로 녹음했지. 동생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형을 모함하려고 거짓말 준비한 것도 나 다 들었어. 준호는 매주 날 찾아왔어. 그런데 내가 거짓 증인까지 준비했다며? 어머니, 저는 그냥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재산을 뺏으려 한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동생 부부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보라서 다 당할 뻔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녹음을 남겨서 우리가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8부 조카의 눈물. 며칠 후 조카 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큰아빠, 제발 부탁이에요. 고소 취하해주세요. 민지야? 아빠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전과자가 돼요. 엄마도 매일 울고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조카의 눈물을 보자 저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모든 재산 포기한대요. 각서도 쓸 거예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찾아온다고 했어요. 아내가 저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민지는 잘못이 없잖아요. 민지가 증거도 찾기 도와줬는데. 어머니의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고소를 취하할까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라. 이미 벌은 충분히 받았어. 가족을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다. 하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저는 조건부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어머니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고 그동안 빼돌린 돈도 분할해 갚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변호사 자격은 유지했지만 스스로 법무 범위를 나왔습니다. 신뢰를 잃은 그는 작은 로펌의 월급 변호사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탐정 강민수 씨에게 약속한 금액의 추가 사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모셔요. 이제는 매일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가끔 저를 동생 준석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있어요. 조카 민지는 가끔 우리 집에 찾아와 할머니를 뵙습니다. 어머니는 민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왔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아내를 마트까지 태워다 줍니다. 22년째 이어온 그 루틴은 이제 2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아내가 차에서 내리며 웃습니다. 당신도요. 오늘 저녁은 어머니 좋아하는 갈비찜 어때요? 저도 좋아요. 차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지만 때론 그 피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열차의 주인공 준호씨,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준호씨네 가족은 함께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니까요. 행복과 슬픔, 그리고 위로를 태우고 행수기의 사연열차 곧 다시 출발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